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역에서 한 여성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여성이 계속해서 폭행하려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10개월 사이 한 가족의 차량이 물에 빠지는 사고를 3차례나 당했습니다. 경찰과 보험사는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8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남성은 과거에도 2차례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잇단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50대 남성이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금품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남성은 범행 전날 한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가 집을 구할 것처럼 행세해서 여성의 집을 소개받았습니다. 띠르롱! 아유, 안녕하십니까. 자, 팀장님,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요? 금요일인데요. 네? 금요일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날인지 아세요, 혹시? 모르겠네요. 13일의 금요일입니다. 아, 13일에 금요일 그 예. 악마가 나타나는 거. 제가 악마를 확실하게 제거하겠습니다. 악마한테 피자를 쏘시겠습니까? 안 쏩니다. 예. 아유, 정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빨리 드릴 말씀이 많아가지고요.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요즘 암호화폐, 이 코인 시장이 정말 심각합니다. 특히 이 루나란 이름의 한국계 코인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5만 원이었는데 오늘 오후 3시 현재 1원대를 기록하면서 말 그대로 그냥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마포대교 이런 검색 건수가 급증했다는 소식, 신변을 비관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정 힘들면 이 상담 기관의 문을 꼭 두드려 보십시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이수진 기자,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소장,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얼굴이 호빵맨이라고 욕먹었다던 박지훈 변호사님, 난 귀엽기만 하구만 하신 소리샘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금요일인 건 좋지만 주말에 사반 못 볼 생각하니 아쉬웡 하신 최송아님, 세계 증시가 떡락해도 사반은 떡상한다 가즈아 하신 흑수저 TV님, 우리 지우 7살 생일 축하해 주세요 하신 미국 버지니아의 지우 엄마 님, 자, 그리고 김진아님, 조현정님, 박서연님, 하자코흐님, 카를로스 트위님, 소국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6시 내 고정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왜 그랬냐 질문에 웃음입니다. 자, 어제 전해드렸죠. 지나가는 노인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40대 중국인 남성 영장 실질 심사 있었는데 잠깐 보고 가시죠. 피해자 왜 죽이셨습니까? 돈은 얼마나 가져가셨어요? 마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돌아가신 분께 미안하진 않나요? 피해자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왜 죽이신 거예요? 돌아가신 분께 한마디 해주세요. 자, 혹시 보셨나요? 차에서 내릴 때 이렇게 쿵 하고 내리는 거? 놀러 가는 모습처럼 보였죠? 무슨 막 신나가지고 말이죠. 지금 저렇게. 자, 현장 기자들에 따르면 아직도 이 마약 기운이 남았는지 유치장에서도 그랬고 지금 저기서도 그렇고 하하하하 웃고 있는 표정이었었다고 합니다. 웃는 모습이 마스크로 가렸지만 비쳤다고 하던데요. 네, 자, 마약에 취한 경우 사실은 환각 상태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많은 경우는 이틀, 하루 이상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간이 시약 검사를 해보니까 마약, 필로폰에 중독된 것으로 지금 보이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식 검사는 안 했습니다. 살인죄가 적용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물품을 훔쳐갔던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강도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고 출입국 관리법 등등이 지금 적용되는데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조사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지금 봤던 것처럼 아직까지 환각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계속 웃는 모습이 있어서 조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거의 확실합니다. 지금 다 CCTV에 포착이 되기 때문에 강도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아마 영장이 발부될 건데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뭐 일면식도 없고 그 인근에서 그냥 살던 주민으로 보입니다. 혼자 살았던 걸로 보여요. 피해가 당한 게 좀 안타깝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치장에서도 헤헤헤헤 계속 웃고 있고 방금 실질 심사를 받으러 오는 와중에도 마스크를 썼지만 현장 취재 기자들은 이자가 지금 웃고 있더라. 그런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저승사자 판스프링 습격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여기는 고속도로입니다. 자, 그런데 야, 지금 이거 아이고 깜짝이야. 와, 지금 날라와서 앞 유리창을 팍 받았고요. 지금 운전자가 지금 다쳐가지고 갓길로 지금 차를 겨우겨우 몰고 가고 있습니다. 2차 사고를 막으려고. 자, 이제 충돌하고 겨우겨우 섰습니다. 이게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예, 팀장님. 예, 저 지금 고속도로 편도 3차선 도로인데 2차선으로 이제 차가 달리고 있었는데 보다시피 판스프링이라고 들어보셨죠? 판스프링이 뭐냐면은 그 차량 화물차의 중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판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떨어져 있는 걸 지나간 차가 밟은 바람에 그 튀어 올라가지고 달리는 차에 운전석 쪽으로 튀어 오르니까 이게 막긴 막았지만 왼손뼈가 볼등 다치고요. 갈비가 부러졌다고 하기 때문에 한 1년 동안 저 재활치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CCTV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 지나가던 차량에서 떨어져 가지고 온 판스프링인지 아니면 기존에 다른 차가 떨어져 놓은 거를 밟으면 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저 판스프링이 사실은 달리다 보면 많이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운전하는데 그래도 저 운전하시는 분이 침착하게 갓길로 잘 돼가지고 이제 좀 피해를 좀 적긴 적어놓는데 경찰에서는 아마 저 사고 차량을 추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잘 추적해가지고 저 사고 차량을 좀 검거를 해가지고 사고 내용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앞서 확인한 바로는 이미 떨어져 있던 이 판스프링을 앞서 그 트럭이 밟아가지고 그게 튀어 나간 걸로 저는 들었는데, 자, 박 변호사님, 네. 그 얘기가 맞다면 그걸 맨 처음에 떨어뜨린 사람이 문제인가요? 저거 밟아서 튀게 한 사람이 문제인가요? 자, 이게 범죄로 봤을 때는 범죄가 아닌 불행한 일에 가까운 겁니다. 저게 떨어진 것도 잘못되긴 했지만 그 떨어진 게 누가 밟아서 어떤 사람을, 어떤 차를 다치게 하거나 손괴시킬 거라고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럭 같은 경우도 지금 가면서 저런 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밟아서 누구를 사고시킬 가능성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상당히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이 발생했는데 약간의 민사적 책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지만 예. 형사 책임은 양쪽 차량 다 없을 것 같아요. 예컨대 판스프링을 떨어뜨린 차량이라든지 저걸 밟았던 차량이라든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민사적 책임도 물어야 되고요. 지금 상당히 많이 다쳤거든요. 운전자가. 원래 지금 피해 운전자가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1년 정도 트럭 운전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블랙박스라든지 아니면 CCTV를 통해서 일단 저 차량 찾아야 되고 판스프링 떨어뜨린 또 차량까지 찾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막 앞서 보셨던 그 중국인 피의자 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도망할 뭐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로 말이죠.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청소 이모도 관뒀다입니다. 사진 함께 보시죠. 식사 시간에 죄송한데요. 이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펜션 주인이 올린 이른바 손놈들의 만행을 담은 글과 사진인데, 침대, 베개, 시트, 뭐 이불, 바닥, 아이고 그냥 막 부러뜨린 거 보세요 이거. 예? 설거지는 이 토사물, 쓰레기, 이 음식물 쓰레기. 자,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뭐 설거지 그냥 산더미처럼 진짜 세상에.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 청소해 주시는 이모님이 딱 오시더니 네가 치워 나 못 치워 하면서 그냥 가셨대요. 네.
이게 사장님이 펜션 진상을 구경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글을 남기셨는데요. 작년에 왔던 20대 손님 4명이 나가고 나니까 이 상태였다는 겁니다. 보통은 저렇게 모자이크를 치면 조금 덜 더러워 보이는데 이 사진은 정말 계속 봐도 모자이크가 있어도 더러워 보입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설거지를 안 하고 간 건 기본이고요. 침대에 배설물 묻혀놓고 베란다에는 토사물을 치우지 않고 갔습니다. 이날 청소를 하는 직원분이 방에 들어갔다가 자기는 도저히 이거를 치울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일을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사장님도 이 정도로 방을 더럽게 만들어 놓은 손님은 처음이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니 그 소장님 네. 이렇게 어지르고 가는 야 나 돈 냈으니까 이 정도도 못해 약간 이런 심보인가요 이거? 네, 기본적으로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들이겠죠. 물론 뭐 20대 4명이었다고 하니까 술을 먹었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술을 마시고 취해서 정신이 없다고 해도 저런 식으로 막 침대에다 인분을 묻혀놓고 토사물이 있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예. 굉장히 좀 인격의 소유 수준이 굉장히 심각하고 저는 나아가서 저 정도까지 사진은 본 적이 없어서 마약 뭐 사범 이런 것도 좀 의심해봐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들고 어쨌든 저 정도 되면 저는 어떻게 뭔가 법으로 좀 규제가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진짜 더군다나 이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정말 휴가철 시작되면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억눌렸던 거 팍 터지면 막 장난 아닐 텐데 진짜 걱정입니다. 자, 4번째 뉴스 이어가죠. 알쏭달쏭 보행자 사고입니다. 자, 영상 역시 함께 보시죠. 자, 양쪽 주차 행렬 사이로 잘 가고 있어요. 자, 좁은 아이고, 깜짝이야. 저도 놀랐어요, 지금. 자, 그런데 말이죠. 아, 사람이 다쳤는데 뭔가 조금 냄새가 난다 해서 지금 이 영상이 올라온 겁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달리는 차를 보면서 뛰어나갔거든요. 자, 다음 영상도 한번 보시죠. 자, 상가 건물 사이로 역시 차들이 딱 주차가 돼 있는데 자,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가고 어이구 세상에 이 사람도 거의 자,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뭐 딱 아예 그냥 점프를 하면서 나온다 이거죠. 박 변호사님, 뭔가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네, 참 웃으면 안 되는데 예전에는 저런 사고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당하는 경우 꽤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당하지 않죠. 왜냐? 앞에 지금 블랙박스로 다 보여요. 보험 사고가 나려면 우연하게 일어나야 돼요. 우연하게 외래적으로 일어난 사고여야지만 보험 사고가 발생했고 그럼 보험금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저 우연입니까? 필연적이에요. 뛰어와서 자기가 부딪히는 모양새거든요. 두 사건 다 보험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럼 제가 패널들께 여쭤볼게요. 자, 첫 번째 영상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덮어주시죠. 자, 이 영상 자해 공갈이다 싶으면 손 좀 들어보십시오. 팀장님. 저도 운전을 하는데 예. 그 저런 식으로 와서 내 본네트를 집은 거예요. 예. 근데 찍고 있길래 내가 블랙박스 딱 가리켰거든요. 예. 그냥 가더라고요. 아, 진짜? 예, 진짜. 정말. 예. 본인 위에다 손을 딱 짚으면서 점프를 해요. 점프는 하질 않았는데 딱 짚더라고요. 그거는 갑자기 사고 나면 짚을 시간이 안 되거든요. 짚는다는 거는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별다 그러니까 밀면서 넘어지려고 했던 건데 블랙박스 보더니 그냥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그 블랙박스를 가리켜서 간 게 아니라 팀장님의 몸을 보니까 간 거 아닐까요? 아니요, 블랙박스를 내가 가리켰거든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영상 마저 좀 보여주세요.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 자해 공갈이다 싶은 분이 있으면 손 좀 들어보시죠. 소장님은 이건 다 드셨어요 지금. 그럼 이거는 우리 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아니 누구나 다 알 수 있듯이 이미 이게 무슨 널뛰는 것이 탁 튀어가지고 그냥 차에 오르잖아요. 뜀뛰게 하는 거로 이제 저 정도 되면 첫 번째 건 우리 전문가이신 우리 팀장님 정도는 알아챌 수 있는 건데 두 번째부터는 우리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좀 달리 좀 보거든요. 왜 또? 아니 첫 번째 거는 뭐 자해 공갈, 아니, 보험 사기. 소장님 뭐가 아니 그래 볼 수 있는데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블랙박스 차량 자체가 조금 서행을 좀 덜했던 것 같아요. 특히 횡단보도면 좀 섰으면 정차를 좀 했으면 좋았을 건데 두 번째. 두 번째 사례에서 계속 직진하는 모양새가 있었고요. 또 직진한 모양새에 뛰어드는 모양. 이거 첫 번째 사고는 뭐 큰 저는 문제 없다고 보는데 두 번째 사고 자체가
나오면서 부딪히는 모양새만 조금 그렇지 아하. 사고 자체는 이 블랙박스 운전자가 약간의 과실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또 마찬가지로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돼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예. 처벌 가능성이 있어요.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 하더라도 그 부분은 조금 아마 좀 더 요 블랙박스 말고 다른 부분도 조금 확인이 좀 돼야 되고 알겠습니다. 저 피해자라고 보이는 사람의 전과 부분까지도 좀 확인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이어가죠. 자, 1호선에 등장한 십자군입니다. 사진 함께 보시죠. 자, 이곳은 볼거리 천국 서울 1호선입니다. 역시나 특이한 복장. 은색 투구의 성경책 닭 인형까지 마치 십자군 원정을 나간 사람 같은데, 그런데 저 사람 투구를 벗더니 지하철에 타고 있는 모두에게 인사까지 했다는 겁니다. 담력 테스트를 했던 걸까요? 누구죠? 이 기자? 이 남성이 직접 글을 올려서 이런 복장으로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하. 자신이 10년 동안 대인기피증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대요. 근데 약을 먹으면 이제 너무 졸리니까 사회생활하는데 좀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약을 끊을 수밖에 없었는데 약을 끊으니까 버스만 타도 막 발작을 일으키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이제 갑옷과 투구를 쓰니까 갑자기 마음이 편해졌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저렇게 쓰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이 옷차림을 보고 놀라는 사람이 있을까 봐 조금 귀여운 닭 인형과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거라고 합니다. 소장님 좀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주시죠. 네, 어린아이들도 학교 갈 때 예를 들어서 날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나 애들이 있으면 그 가방 안에 뭐 가위나 조그만한 칼 이런 거를 가져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나를 보호할 수 있을 거다, 방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의 위안을 받는 건데 예. 이 사람도 대인기피증이었다 그러면 이제 대인기피증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혹은 누군가가 나를 해할 것이다라는 이제 편집망상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저렇게 투구나 이런 갑옷을 입고 나니까 훨씬 편해졌다.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고 있다. 아하. 나는 안전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정말로 이제 단순하게 며칠 정도 저렇게 나를 보호하는 느낌으로 끝난다면 뭐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계속 심해져서 평생을 이렇게 입고 다니지 않으면 세상을 못 살 정도다. 이러면 좀 심각한 예. 증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제 버스 승객들을 다치게 했던 이 경차의 무한질주, 그냥 가버려서 저희가 제보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죠. 자, 오늘 추가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경차 운전 부주의가 아니라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옆 차선으로 튕겨져 나왔던 거라고 합니다. 예, 저 다친 버스 승객들 치료비는 경차 보험으로 처리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자, 오늘 말이죠. 저 좀 잡아주세요. 봄맞이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른바 원보의 복지 포인트를 털어라. 자, 단순 TV 화면을 찍은 인증샷이 아닌 식당에서, 헬스장에서, 미용실에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과 친지와 사건 반장을 함께하고 계신 그 모습을 찍어서 저희 사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 복지 포인트를 털어서 10분께 기분 좋으면 더 많이 메가박땡 영화 관람권 2장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뽑힌 사진은 방송으로도 소개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증샷 주제는 우리 일상 속 사건 반장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 액상으로 빠르게 흡수되는 마시는 마그네슘. 마그비 스피드. 마그네슘의 흠뻑. 준호가 찢었다. 팔도 비빔면 찢었다.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고민하지 마. 비빔면은 팔도지. 렛츠 팔도이. 팔도 비빔면. 서울 강남구 삼성역에서 한 여성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여성이 계속해서 폭행하려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왜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인지 알아봅니다. 박 변호사님, 이게 유튜브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5월 11일 날 한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제목 자체가 삼성역 만취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렇게 돼 있는데 흰 옷 입은 사람이 좀 승객으로 보이고요. 다리를 계속 오르고 올리고 있고 60대 택시 기사로 보이는데 유도 기술을 또 겁니다.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힘은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실패하니까 다시 멱살을 잡고 있는 모습이고 계속 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고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날라차기, 욕설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보니까 택시 문이 좀 열려 있는 걸 봤을 때는 피해받는 60대 남성이 택시 기사로 보이고 이 여성이 승객으로 보여요. 계속 주위 행인들이 말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발차기가 계속 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야, 이거 삼성역이면 지금 딱 봐도 차들도 많이 다니고 지나다니는 행인이 있으니까 지금 저걸 촬영하고 있겠죠. 자, 이수진 기자. 네. 이게 이수진 기자가 실제 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 관계자와 오늘 뭐 취재를 했다고 전 들었어요. 네, 이게 지난달 22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여성이 술에 너무 취해서 이제 택시비를 안 내고 내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분이 택시비 내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 여성이 이제 폭행을 하고 이렇게 발로 차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운전 중에 폭행을 했던 게 아니라서 이제 단순 폭행죄로 경찰은 다음 주에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검찰 송치라면 이게 합의가 안 된 건가요, 지금? 네, 일단 두 사람 사이에 합의는 없었다고 하고요. 가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너무 취해서 그날 일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영상이 딱 찍혀 있기 때문에 폭행 혐의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아유, 소장님 왜 택시 타놓고 왜 택시비를 안 내 왜? 그러니까요. 뭐 본인이 기억 안 난다 그러면은 뭐 할 수 없는데 우리 아까 얘기한 펜션도 그렇고 결국에는 술에 취해서 하는 행동도 저는 그 사람의 기본 인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저 여자가 너무너무 만취했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냥 막 날아다니고 막 발길들도 제대로 막 유도 선수처럼 하고 뭐 이런데 완전히 만취했었다라는 얘기가 글쎄 뭐 맞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치마까지 입고 저렇게 한복판에서 날아다니고 이러는 게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게 행동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러니까요. 유단자세요? 자, 그러니까 저 영상이 이제 막 이 입소문을 타면서 보는 사람들마다 아까 그게 뭡니까? 유도 기술이 들어가잖아요, 팀장님. 저 영상을 보게 되면 여성분이 뭐 날아차기도 했지만은 유도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업어치기 비슷한 것도 있고 빗당겨치기도 또 밧다리 걸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발을 이렇게 걸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분이 유도 선수 같지는 않습니다. 아는데 요즘 뭐 TV라든지 내용 보게 되면 격투기도 보면 이제 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깨나 뭐 배운 거 아닌가. 저분이 유도 선수라면 절대로 저럴 리가 없겠죠. 어깨나 배웠는데 술을 취했다 하더라도 저렇게 행동하는 거 참 보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예. 참고로 우리 팀장님이 합기도, 태권도, 도합 몇 단? 합기도 4단, 태권도 4단. 도합 8단. 예. 예. 저런 분입니다. 예. 아니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저 여성이 팀장님은 일단 유단자는 아니고 그냥 흉내만 내는 것 같다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실제 고수다, 숨은 고수였다 싶으면 이건 뭐 달라지는 건가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태권도 하는 사람이나 복싱하는 사람이 일반인하고 싸우면 특수 폭행이다. 그러니까요. 더 많이 근데 그렇진 않아요. 법적으로는 그렇진 않지만 양형에는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사건 중에 태권도 유단자가 사람을 이렇게 해서 사망케 한 사건이 있습니다. 상당히 가중하게 처벌을 받았던 적이 왜냐하면 급소 같은 걸 알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처벌이 가중될 수는 있고요. 다만 저 봐서는 그냥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형편 없죠? 아니 유단자 절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사실은 또 저 택시 기사분이 봐준 거예요. 봐준 거지 사실은 그냥 힘을 가한다 그러면 그럼요. 당연히 방어가 가능하고요. 공격도 가능합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이 피해자 이 택시 기사님이 안 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글쎄요, 저 여성분 중하게 처벌되고 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택시 기사님이 만약에 반응을 했으면 싸움이 됩니다. 싸움이 되면 둘 다 처벌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아주 소극적 방어에만 정도 했는 거 보이거든요. 여성만 폭행죄, 상해죄로 처벌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진짜 저럴 때는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성이 남성을 폭행할 때는 일단은 피해야 됩니다. 마침 피한 다음에 휴대폰으로 증거를 찍으세요. 그리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맞서 싸우게 되면 나중에 성추행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거리를 두고 피하라. 여성은 대들면 남성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가죠. 십 10개월 사이 한 가족의 차량이 물에 빠지는 사고를 3차례나 당했습니다. 경찰과 보험사는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벤트 벌써 한 80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메일을 보내주고 계시네요. 자, 이 기자, 일단 부산에서 차량 추락 사고가 발생했네요. 네, 이게 지난 3일 낮에 부산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40대 남매가 탄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오빠는 혼자 탈출을 했는데 여동생은 탈출을 하지 못해서 끝내 숨졌고요. 여동생은 발견 당시에 운전석에서 안전띠를 맨 상태였고 의식이 없었습니다. 오빠는 이 해경 조사에서 여동생의 운전이 좀 미숙해서 벌어진 사고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자, 여동생의 운전이 미숙한 탓에 벌어진 사고다라고 오빠는 진술을 했지만 네. 이게 뭔가 냄새가 난다. 그렇죠. 사망, 돈, 보험 사기 부분이거든요.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라는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뭐 보험 사기가 된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보험금이 거액이 걸려 있고 그 수익자로 자신이 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있지만 이런 어떤 사고 과정에서 좀 이상한 정황들이 봤어요. 첫 번째, 운전자를 동생으로 바꿔쳤는 거 아니냐라는 게 보였고요. 조수석에는 창문이 열려 있어요.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확인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동생의 생명보험이 약 6억 원인데 아하. 그 수익자가 오빠입니다. 아, 동생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동생이 이제 사망하니까요. 수익자가 최근에 오빠로 변경된 것을 확인한 박 겁니다. 변호사님, 이 동생 숨진 동생이 기혼자였는데 네. 저 보험 수익금이 오빠에게 오빠로 변경을 시킨 겁니다.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라고 수사기관이 파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알쏭달쏭한 상황이었는데 그 사고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운전석에 피해자가 타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항구에 소형차가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운전석에서 남자분이 내린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내린 다음에 문을 연 다음에 저쪽 조수석에 있는 무언가를 끌어당겼다. 이 말은 조수석에 있는 여성분을 운전석으로 옮겨놓은 거죠. 그리고 자기가 돌아가지고 조수석에 탄 거예요. 탔다 내렸다 몇 번을 반복했단 말이에요. 그런 뒤에 한 2시간 뒤에 차가 천천히 움직였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뭐냐면 차를 브레이킹을 하지 않고 중립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당연히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차가 물에 빠져가지고 가라앉으니까 여성분은 운전석에서 그만 사망하게 된 거죠. 본인은 빠져나온 거고요. 하긴 이제 차가 이 바다 같은 데 빠지면 뭐 들어가자마자 훅 가라앉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가라앉지 않습니까? 이게 언덕길인데 브레이크를 단전히 당겨놓아야 되죠. 근데 브레이크를 풀은 상태가 같아요. 그러니까 차가 밀려 들어간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동생은 바다에, 아버지는 강물에. 동생 바다는 지금 말씀드렸는데 아버지는 강물에,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네, 지난해 7월에 이 남매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의 차도 강에 이렇게 추락해서 사망을 하신 겁니다. 당시 오빠는 아버지와 근처에서 낚시를 하고 헤어졌는데 아버지랑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실종 신고를 했었고요.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이 1억 원 정도였는데 보험금은 두 남매가 받았습니다. 경찰은 당시에는 타살이나 이제 보험 사기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 사건이 있잖아요. 사고. 이것도 뭔가 좀 냄새가 난다 이런 가능성이 나왔다면서요. 왜냐하면 지금 좀 상식적으로 지금 시간이 1년 그 안쪽으로 3번의 사고가 똑같잖아요. 예. 다 자동차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이 남성만 살아나고 네, 아버지도 동생도 사망한 사건이 게다가 이제 한 번은 또 동생이 사망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고가 뭐 물에 빠졌다가 다 구조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번이 이제 너무 유사하고 또 보험금이 다 이 A 씨한테만 가는 것이 보험사에서는 보험 사기가 좀 의심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아버지 사건까지도 다시 들여다보는 추세가 된 겁니다. 박 변호사님, 예. 진짜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살아도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사고가 왜 유독 이
아버지와 아들, 딸 사이에는 10개월 사이에 3번의 사고가. 그렇죠. 3번의 사고입니다. 2021년 7월 15일 날 아버지가 이 강에 빠져 사망을 하는데 당시 혼자 탔기 때문에 이 보험금 자체는 1억 7천만 원 아들, 딸들이 받아간 걸로 보입니다. 예. 두 번째 사고가 사실은 이 한 달 전쯤에 4월 18일 날 있었는데 이때는 생존을 합니다. 둘 다 살았었어요. 보험금을 받지는 못했던 걸로 보이고요. 유사하게 한 달 채 안 지난 상황에서 5월 3일 날 이 사고가 발생해서 동생이 사망했거든요. 생명보험금은 이 생존한 A씨, 오빠가 받아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찰이나 이 보험조사하는 분들이 이런 파악을 합니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고가 아닌 보험 사기의 가능성이 또 계획된 범죄가 아닌가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팀장님, 진짜 이 이은혜 사건 이후로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뭔가 이런 것만 보면 야, 이거 그냥 색안경을 끼고 보게 돼요. 색안경을 끼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알다시피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었고요. 조수석에 문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건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생명보험을 자기가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2건의 추락사고 중에 이제 강물사건인데 한 건은 부친까지 사망해가지고 보험금을 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볼 때는 이건 누가 보더라도 계획된 범죄 아니냐, 보험 사기냐.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에도 SIU라고 있어요. 보험사기 특별조사관이 있는데 저는 이제 경찰 은퇴하신 분들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보는 거하고 경찰 수사관이 보는 거로 봐서는 계획된 범죄라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는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예, 그래도 다행인 건 지금 자막이 나가는 것처럼 보험금이 지급은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네. 해경이 방금 이 사고인지 사건인지 아직은 좀 더 봐야겠지만 살인은 아니고 자살 방조인 것 같다.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부부는 확인할 방법이 지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 이런 얘기 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여동생 부분인데 여동생이 지금 뇌종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한부 인상이 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걸 봤을 때는 여동생이 직접 본인 스스로 지금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런 거고 이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면 보험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고인 것처럼 만들었던 게 아닌가라고 경찰이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살방조죄 형법상에 그리고 보험사기 특별방지법 위반 2가지 혐의로 가는데 만약에 혹시나 직접 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정황들이 보인다 그러면 아니면 부작위한 살인죄가 성립한다면 자살방조가 아닌 살인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살방조로 봅니다. 박 변호사님, 좀 네. 궁금한 게 아무리 자기가 시한부여서 지금 나를 받아놓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자기 뭐가 됐든 그냥 이렇게 그 마지막이 돼서 죽는 거하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 일단은 사망한 사람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마 오빠 얘기를 중심으로 아마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혹시 증거들이 있다 그러면 자살 방조가 아닌 살인죄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요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예. 결국 밝혀내야 됩니다. 그럼요. 이건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자살 방조로 아니면 보험 사기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이상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좀 지켜보죠. 이렇게 정리하고요. 3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8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남성은 과거에도 2차례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딴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성의 범행을 들여다봅니다. 가족 여러분, 진짜 좀 채팅창에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번 사건, 이 3번째 사건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의견을 내주세요. 정말 저는 오늘 방송 준비를 하면서 진짜 너무너무 시체말로 열이 받아가지고 자, 이 기자. 네. 8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지난달 27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등교 시간에 벌어진 일인데요. 80대 노인이 학교에 가던 12살 여자아이를 성폭행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착하게 생겼다라는 말을 걸어서 갑자기 이제
접촉을 하기 시작했고요. 아이가 이제 뿌리치고 가려고 하니까 어깨를 세게 붙잡았고 사실상 납치 상태로 자신의 집까지 데리고 가서 이렇게 성폭행을 한 겁니다. 경찰에 붙잡히고 또 역시나 터무니없는 소리를 해댔죠, 이 사람. 그렇습니다. 이제 부모가 처음에는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추적을 해가지고 범인을 검거를 했어요. 근데 담당 형사가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산부인과를 가보셔야 되는데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은 거예요. 산부인과 가면 이제 그 뭐 중요 부분에 뭐 상처 입는다든지 이제 병원 문제 조사하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너무나 황당하고 원통한 일인데 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건 뭐냐면은 가해자가 치매설을 주장했던 거예요. 치매 걸린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참 너무나 정말 화날 일이죠.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는 범죄 사실을 이제 시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80 먹은 노인이 아마 소아 기호증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런 사건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저럴 수가 있나. 아무튼 그 부모가 신고가 돼서 체포가 된 건 다행이지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나 저래서. 왜 그랬답니까? 참 어이없는 좀 변명을 좀 하고 있는데 치매도 아닙니다. 사실은 외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변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혐의 대부분 인정을 하면서 그 범행 동기를 지금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택에는 부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요. 더 좀 놀라운 점은 이 발기부전 치료제 같은 게 자택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변명, 범행 동기 그 부분하고 좀 이게 말이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소장님 진짜 전 다 필요 없어요. 진짜 그 처벌은 처벌대로 하고 전 이런 인간들 무조건 전 신상 공개. 뭐 지금 인권 단체 누가 뭐 이런 사람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그냥 그렇게 들어주세요. 이 세상에 진짜 뭐 그 얘기를 저희가 이제 계속 하겠지만 저는 진짜 어제 이게 KBS 뉴스에서 처음 나온 건데 이거 보고 전 잠을 못 잤어요, 솔직히 저는. 네, 증손녀 나이죠. 증손녀뻘을 이렇게 추행을 했는데 그래놓고 자기 치매였다, 뭐 외로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노인 성범죄는 상당히 많습니다. 점점 증가하는 추세고요.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나라 사회 이미 고령사회입니다. 인구의 16.5%가 노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800만 명이 넘는 겁니다. 이 800만 명이 넘는 이 노인 중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나 중장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 성적인 어떤 욕구나 성범죄가 줄어들 거야라는 건 그냥 저희의 생각이고요. 사실은 저렇게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노인들도 꽤 많은 거죠. 그런데 노인들은 계속해서 핑계거리가 있죠. 내가 심신이 약해서 그랬다. 내가 치매가 걸려서 그랬다. 내가 내 몸이 잘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저는 성범죄는 나이에 상관없이 범죄다. 성범죄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확고히 생각합니다. 팀장님, 조두순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조두순도 그때 제 참 다시 이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발기부전 치료제 이게 똑같았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이 남성분 노인분을 조사를 해보니까 2017년에 학교에 그 안전 도움이라고 있어요. 등교 안전 도움이라고 있는데 그 업무를 했던 거예요. 그런 중에 12살 먹은 애가 등교하는 것도 강제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처벌을 받았을 때 징역 2년 6월 너무 작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를 했던 거예요. 나는 이해 안 가는 건 재판부에서 이런 상황이면 좀 형을 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했다? 박 변호사님, 이것이 이해 갑니까? 예? 이해 안 가죠? 집행유예한 거. 그 말씀을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 좀 해볼게요. 12살짜리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는데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이런 이유였다는 겁니다. 공무원이란.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저는 성범죄하고 직업인으로서 성실했던 거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재판부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80세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했다며 그래서 이제 2017년 당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한 겁니다. 이 당시에 이 노인이 안전도우미로 일했던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선처해달라고 탄원서까지 제출하기도 했었습니다. 내 학교의 학생이 이런 짓을 당했는데 저 무슨 맥락이 있었는지 전 솔직히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학교의 교장과 교감이 그래도 이 사람
선처해 주세요. 이게 저는 무슨 이게 맥락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뭐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재판은 뭐 꽤 오래 했을 겁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맥락이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12세의 강제추행이거든요. 상당히 중한 범죄로 봐야 되는데 집행유예가 되는 과정도 그렇고 집행유예 되는 계기 중에 하나가 피해자가 아닌 교장, 교감의 탄원서가 받아들여졌다. 또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성실하게 안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거의 다 성실하게 사는데 그게 지금 판결 이후에 된다는 자체가 글쎄요, 피해자라든지 다른 어떤 부모라든지 이게 과연 납득을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고요.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이런 또 잘못된 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2017년 12살 초등생을 추행해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 기간에 또 했습니다. 또 2017년에 강제추행을 하고 2018년 9월 달에 문화센터 가면 셔틀버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무려 9세 아이를 또 성추행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게 집행유예 기간에 한 거예요. 그런데 재판부는 뭐라고 했냐면 피고인이 80년을 넘게 성실하게 살았다. 강제추행 정도가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벌금 4천만 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범행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범죄자 진상 공개 요청도 기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재판부의 판정을 알 수가 없는데 두 번씩이나 범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판정을 재판부가 내렸던 것입니다.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딱 이걸 보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실하고 공무원이었고 80.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희 뭐 제작진이 저한테 흥분하지 말라고 계속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이걸 보고서 어떻게 흥분이 안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군 판사를 좀 했습니다. 이제 판결 이후 양형 이유를 이제 작성을 할 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80세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되게 나이가 많은 게 이 좋은 양형 요소는 아니지만 아니, 나이 먹고 이런 차라리 이제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봐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근거나 이유를 적어야 되는데 그게 납득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성실한다, 잘 살아왔다, 공무원이었다. 그럼 오히려 더 잘해야죠. 더 잘해야 되는데 나이 많은 게 사실 그게 더 범죄를 안 저지를 것이다. 그래서 했긴 했는 것 같은데 또 벌금형을 선고한 거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징역형을 선고하면 집행유예 실효가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을 재판부에서 고려했던 거는 보이는데 지금 다들 이 패널들도 그렇고 우리 진행자도 그렇고 이 양형 이유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섬세하게 재판부가 해야 되지 않을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진짜 저는 말이죠. 이 신상 공개 문제만큼은 진짜 글로벌 스탠더드가 뭡니까? 다 공개하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예요. 우리나라만 유독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 아마 사람을 죽인 게 아니니까 신상 공개 안 될 거예요.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도 아예 소집이 안 될 겁니다. 예?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걸 그냥 안타까워만 하고 있어야 되냐고요, 이게. 자, 소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네. 처음 걸린 게 2017년이에요. 네. 그때 정말 이 사람이 어쩌다 자기는 진짜 이뻐해 주느라고 만진 게 추행이어서 이렇게 됐던 거라면 네. 그때 멈췄습니다.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 네. 근데 계속 그 뒤로 두 번이 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인간은 이게 2017년에 처음 한 게 아니에요. 네. 계속 하다가 2017년에 처음 걸린 겁니다. 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두 개를 생각했는데 하나는 우리가 성도착증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외모가 되게 뭐 나쁘게 생겼거나 그럴 것 같지만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평범한 아저씨일 수도 있고 이렇게 노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를 이 정도로 성폭행을 했다라는 거는 아까 집장님 얘기하셨던 소아애여증 환자인데 안 걸리고 있었을 소아애여증 환자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노인들에게서 일어나는 성범죄의 대상은 어린이나 장애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도 더 약한 자들이 공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 성범죄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다룰 필요 있다는 생각 듭니다. 진짜 제가 이 경우는 저희가 계속 좀 진행 상황을 계속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제가 좀 너무 흥분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최근 40대 여성은 이사를 위해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한 50대 남성이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집을 찾았는데요. 남성은 아파트 곳곳을 꼼꼼히 둘러보더니 집이 꽤나 마음에 든다면서 아내와 함께 한 번 더 보러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여성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을 다시 찾아온 남성이 갑자기 흉기를 들고 나타난 겁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이고 참 오늘 진짜 주말이어서 조금 뭐 좀 가볍게 해보려고 했는데 참 이게 저희 마음대로 안 되네요. 자, 이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게 지난 2월에 울산에서 한 아파트에 혼자 사는 40대 여성이 이제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집을 보려고 이제 50대 남성이 찾아왔는데요. 그 남성은 뭐 집이 마음에 든다. 다음 날 이제 아내랑 같이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남성이 다시 찾아왔는데 아내랑 같이 온다더니 아내랑 같이 안 오고 혼자 다시 온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집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흉기를 꺼냈고요. 여성을 위협했습니다. 여성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자, 진짜 속셈은 집을 구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범행 대상을 보러 왔다. 자, 그러니까 집을 구경하러, 집을 아내와 함께 구경하러 다시 올게요 했는데 다음 날 왔습니다. 왔는데 혼자 왔고 집을 보러 온 게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이 남성은 처음부터 범행 대상을 물색했기 때문에 혼자 하면 안 되니까 부동산을 대동하게 와서 마치 집을 보는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샅샅이 보고 간 다음에 아내랑 오겠다 그러니까 안심을 하겠죠. 집주인은. 그런 다음에 미리 흉기를 소지하고 준비한 다음에 여성한테 들어갔는데 이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강도 목적일 수도 있고 성폭행 목적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또 플러스해서 강도도 하면서 성폭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고를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세 가지 다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치밀하게 준비했던 사람인 거죠. 뭘 노렸던 겁니까? 일단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은 드러난 거는 금품을 뺏기 위해서 했던 걸로 보입니다. 흉기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한 용도로 보였고요. 아마 이 남성, 이 가해자 남성이 최근에 돈을 많이 빌려서 대부업체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시달렸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갚기 위해서 아니면 이것을 위해서 강도 짓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아유 참 이게 소장님 그러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딱 와서 아무리 집에 뭐 남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흔적을 뭐 대문에 남자 신발 같은 거 갖다 놓고 해도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이렇게 소개를 해줄 때 그 뭐야 임대나 이렇게 집을 보러 온 사람들한테 아유 여기 여자분 혼자 써서 집 되게 깨끗하게 관리 이렇게 다 얘기를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건 반장 패널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고 같은 거에 좀 많이 예민해져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이 여성이었어도 저 속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집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빨리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부동산 중개업자랑 같이 온 사람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 아내랑 같이 금방 다시 오겠다. 이 집 너무 마음에 든다. 다음 날 와가지고 제가 집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이러면 문 열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성범죄자였다니 이 여성은 이걸 당하고 나서 정말 극심한 공포심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그 누구를 믿을 수 있는 나 정말 내 집에서 당한 것을 어떻게 이제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이런 뭐 앞서 그 80대 노인 그자도 그랬지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역시나 예? 그렇습니다. 이 범행을 전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이제 부동산 빙자한 강동을 건간 적이 직접 있습니다. 한 80건 정도를 했는데 이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혼자 사는데 부동산에서 보러 오지 않습니까? 혼자 오면 당연히 안 이루어지지만 둘이 오면 한 사람은 부동산 업자고 한 사람은 고객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믿지 마세요. 2인조가 하나는 부동산 업자를 가장했고 하나는 손님을 가장한 범인이었거든요. 두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이런 데 붙어 있는 걸 보고 그렇죠. 이 집을 내놨구나. 그렇죠. 그럼 네가 부동산 업자 역할을 하고 내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집을 내놨을 때 혼자 계실 때는 그 두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내놨던 부동산에 전화를 해가지고 부동산 업자든지 아니면 직원이 왔느냐 물어본 다음에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냥 열어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누가 오더라도 일단 부동산 업체 전화해가지고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좋은 팁을 알려주셨네요. 자, 박 변호사님, 이자는 그래서 아무튼 강도 상해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그렇죠. 형량이 8년인데요. 강도, 폭행 협박을 이용해서 재물을 강취했을 때 강도가 되고요. 이 강도가 이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사람한테 상처를 입혔을 때 강도 상해죄가 되는데 이거는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가 됩니다.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이 살고 있는 집에 가서 금품을 뺐다가 3주간의 상해를 끼쳤고 또
동종 범죄가 있습니다. 또 누범 기간이고 해서 이것을 고려했을 때 강도 상해가 적용이 돼서 징역 8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예. 팀장님, 앞서 말씀하신 거 우리 가족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전국에 계신 대부분의 선량한 부동산 중개업자분들 괜히 이런 인간들 때문에 그냥 색안경 끼고 오해를 사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네, 팁. 그렇습니다. 제가 현재 부동산 업자가 와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보면은 업자하고 고객하고 같이 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2인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가 오면은 내가 내놨던 부동산 업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부동산 업자가 왔는데 맞냐 확인을 해야 되죠. 확인한 다음에 문을 열어주시고 확인 안 되면 절대로 문을 열어주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사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출산 후 퇴직과 휴직을 고민하던 장 씨는 베이비시터에게 아이를 맡길 자신이 없어서 퇴직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육아와 집안 살림은 생각보다 힘들었고 장 씨는 심한 산후 우울증을 겪게 됐다고 하는데요. 체중이 10kg이나 빠질 만큼 몸도 마음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외벌이가 된 남편을 생각해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그런던 중 심한 몸살 기운 때문에 잠시 아이를 맡기러 찾은 시댁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남편을 보게 됐습니다. 편한 옷차림에 갈비찜을 먹고 있는 남편과 며느리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시어머니를 본 장 씨는 아이를 그대로 시댁에 두고 집으로 달려왔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장 씨 몰래 휴가를 내고 본가에서 휴식을 취했다는 남편. 장 씨는 이런 남편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장 씨는 이런 남편을 용서해야 하는 걸까요? 야, 이게 이 장 씨가 얼마나 놀랐으면 그 아이를 갖다가 시댁에다 두고 그냥 확 나왔을 정도로. 알겠습니다. 백다희 아나운서. 네. 그러면은 이 장 씨, 그러니까 이 와이프, 아내는 신랑이 자기 엄마랑 같이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회사에 간 줄 알고. 몰랐습니다. 남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장 씨는 몸이 좋지 않아서 잠시 아이를 맡기고 병원에 다녀오기 위해서 시댁을 찾은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간 시댁에서 편한 옷차림으로 밥을 먹던 남편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휴가를 내서 시댁에서 몰래 쉬는 날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남편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깨졌다는 장 씨의 고민,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채팅창은 벌써 이제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아기, 이 장 씨가 놀라서 시댁에다 놓고 왔던 그 아기 도대체 몇 살이에요 지금? 딸이 이제 막 100일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맞벌이를 하다가 아이를 낳으면서 퇴사를 했는데요. 이게 아내는 퇴사할 생각이 없었고 육아휴직이 끝나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이 그래도 엄마가 직접 키우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퇴사를 권했고요. 시어머니한테 좀 가까이 사시니까 좀 맡겨볼까라고 생각도 했지만 시어머니는 잠깐이면 몰라도 하루 종일 맡기는 건 좀 어렵겠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장 씨는 일과 아이 사이에서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전업 주부로 이제 회사를 포기하고 이렇게 한 건데, 네. 근데 아이가 일단 100일이면 네. 좀 한참 뭐 힘들 때죠. 뭐 그냥 사실상 이게 사실상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관리하는 건데. 뭐 아이는 아이는 계속 힘들죠. 사실은 뭐 한 3세 또는 6세 정도까지도 계속 엄마의 희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 아이 때문에 힘든 시기이기도 하지만 100일 정도면 굉장히 산후 우울증이 많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여성도 지금 산후 우울증이 있었다고 하고 산후 우울증은 아이를 낳은 엄마들이 한 10%에서 15% 정도가 겪는 이제 우울증인데 사실 이 산후 우울증까지 안 가도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때쯤은 산후 우울감이라도 느낍니다. 그러니까 산후 우울감은 대부분의 여성이 느끼고 그 중에서 심해지면 산후 우울증으로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성한테는 사실은 옆에서 남편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도와주고 격려해주지 않으면 너무나 몸도 마음도 힘든 시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10kg이 체중이 줄어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도 이 자녀분 처음 이렇게 낳았을 때 사모님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도와주고 싶었어요. 아, 그때 방송 나간다고 나 몰라라 했었나요? 그때 이제 되게 조금 따로 살기도 하고. 따로 살았다고요? 제가 뭐라 해야 됩니까? 제가 이제 복무하고 있어요. 장교. 진짜 이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약간 이렇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보고 있으니 거짓말 못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많이 이제 같이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남편도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남편도 아이가 이제 두세 시간마다 다 이때 깨거든요. 1시간, 2시간 다 계속 깹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젖 물려야 되고 우유 줘야 되고 이게 같이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도 밤마다 이제 설치기도 하고 제대로 잠을 좀 못 자서 또 출근을 하면 좀 많이 힘들었다고 그래요. 또 남편 입장입니다. 아내가 아이만 챙기니까 또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차라리 회사에 있는 게 좀 더 편했다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아내는 뭐가 됐든 자기가 집에 있다라는 이유로 그래도 신랑 어떻게 아침에 출근할 때 좀 이렇게 육아는 또 육아대로 힘들지만 또 이렇게 뒷바라지도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천사표 장씨인데요. 사실은 이제 아이가 울고 하니까 방을 잘 때 따로 잔 거예요. 작은 방에서 아이랑 잤고 또 아침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보통은 안 하거든요. 근데 좀 착한 분이에요. 그랬는데 또 토요일 날 남편이 일주일 동안 고생하니까 토요일 날 이제 골프 모임도 가라 그래가지고 시간도 줬어요. 충분히 해줬고 아마 그러니까 남편도 이제 미안하니까 아내한테 그러면은 시간을 줬는데 일요일 날 문화센터 가가지고 40분 동안 운동하는 게 가장 귀한 시간이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부부간에 어느 정도의 서로가 주고받고는 있었지만은 이 착한 장씨, 천사표 장씨는 그래도 남편한테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까지 중간 점검을 해보면 채팅창의 분위기는 일단 일방적이죠. 네, 일단은 네, 남편 엎드려 뻗쳐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엎드려 뻗쳐? 네, 엎드려 뻗치라고. 그리고 이제 의리 게임에서 실패했다. 이제 그러니까 신의를 저버렸다. 이런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 좀 지켜봐 주시고. 네. 자, 소장님. 네. 그래도 이 아내가 이 정도까지 육아 또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내조 이런 걸 하면은 모르겠어요. 신랑 입장에서는 그래 또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신랑은 밖에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오는데 이럴 수는 있지만 와이프가 이 정도 해주면 그래도 그래 고마워. 이래야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저도 정말 아이도 낳아서 길러보고 일도 해봤지만 아이를 낳아서 아기 때 기르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엄마가 모유수유 너무 편파적인가? 모유수유 소장님 요즘에 말이죠. 워낙 이 젠더 이 갈등이 심해서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아니고 제가 해보니까 저는 그게 더 힘들었다는 소장님의 경우는 네, 저의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진짜 몸에 이거는 의지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몸이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몸이 그냥 정상적인 몸이었다가 이렇게 커졌다가 지금 줄어든 그거가 이제 아이 문제를 빼놓고도 저의 몸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회적으로 일도 너무 하고 싶은데 이 여성의 경우에 일도 다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독박 육아를 하는 24시간 육아에 들어갔고 또 결정적으로 지금 산후 우울증입니다. 굉장히 우울하고 불안하고 죄책감 느끼고 정말 의욕이 없고 의욕이 저하되고 무기력한 그런 산후 우울증 증세고요. 또 이 여성이 남편을 굉장히 배려한 여성이었어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100일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이 누가 토요일 날 남편을 매주 토요일마다 골프를 보내줍니까? 이 남편한테 당신도 일주일 동안 너무 애 때문에 힘들고 회사 나가서도 힘들었으니까 토요일 날은 자유를 만끽해. 그래서 친구들하고 늘 골프 모임도 갔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너무 여성이 훌륭하게 됐는데 제가 변명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너무 많아지는데 그러시네요. 어쨌든 여성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많이 인내하고 참는 상황입니다. 자, 이 기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앞서 굳이 표현하자면 사건 당일. 사건 당일 말도 안 나와 지금. 남편은 분명 출근을 한다라고 해서 집을 나간 거예요. 네. 그날 이제 장 씨가 아팠는데요. 근데 몸살이 이제 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몸살까지 오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출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도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 씨는 너무너무 아픈데 모유수유 때문에 약을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병원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이를 시어머니께 맡기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날따라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장 씨는 시댁이 이제 병원 가는 동선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를 받지 않아도 일단 시댁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라고 하면서 배를 눌렀는데 어머니가 당황하면서 쭈뼛쭈뼛 나오시는 겁니다.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정말 황당한 풍경이 펼쳐졌는데요. 꽝꽝꽝꽝. 네, 시댁 거실에서 남편이 편한 반바지 차림으로 갈비를 뜯고 있었고요. 아유, 갈비. 진수성찬이 펼쳐졌고 거기에서 이제 남편과 시어머니가 TV를 보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 변호사님. 할 말이 없습니다. 참 하필 또 갈비를 먹어요. 갈비 왜 하필 갈비가 그게 상징이거든요. 삼겹살만 됐어도 아니죠. 뭐 김치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한 그거라면 그래도 용납이 조금 뭐 그것도 용납이 안 되겠지만 갈비라는 거는 어머니의 아들 사랑의 상징 음식이라고 보이죠. 갈비찜이겠죠 아마도. 아, 그렇습니까? 군침이 지금도 막 도는데 아, 살살. 그 갈비찜에 그 복장에 편한 복장에 하필 또 반바지. 반바지에 아이, 엄마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TV 보는 모습 전화 또 안 받고 거짓말. 전화를 안 받았구나. 전화 받았으면 갈비찜 숨기든지 그랬겠구나. 했을 건데요. 아, 참. 옷도 좀 갈아입고 해도 도망갔을 건데 아마 상당히 이 아내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방금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갈비찜에서 그냥 팡 터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 휴가도 쓰였지만 갈비찜 먹으면 갈비찜을 들어가서 머리다 부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앱만 놓고 왔어요. 근데 내가 그러잖아요. 천사표 장씨라고. 어떻든 간에 그 시월드는 좋지 않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거짓말하는 거는 뭐 탐탁지 않고 좋지 않지만 그래도 불쌍하잖아. 팔이 안으로 굽습니까? 밖으로 굽습니까? 안으로 굽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니까 고생하고 하니까는 갈비찜을 먹여줬던 거예요. 그러면 갈비찜을 했으면 며느리를 불러서 같이 먹여야지. 이 시어머니가 문제라니까요. 왜 갈비찜을 혼자 먹습니까? 며느리를 불러야 됩니다, 이거.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애도 안 봐준다면서요. 예. 시어머니가. 예.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애를 봐줘야죠. 아니 근데 팀장님 우리 팀장님도 며느님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현직 경찰분. 네네. 예. 그게 또 사모님이 또 시어머님이신데 네네. 어떠십니까? 자신 있으세요? 우리 며느리는 제가 단언컨대 예. 시월드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시어머니 너무 좋아해요. 에이, 그건 팀장님 안- 생각이지. 아이 진짜. 제가 물어보면은 그 시어머니 물어보면 사랑한다고. 당연히 그렇다고 얘기하지 그런가요? 그걸. 또 전화하실 수가 있어요. 전화 안 돼. 오늘은 안 돼. 우리는 아무튼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일단 뭐 알고 믿어드릴게요. 네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일단은 지금 일방적이긴 하지만 소장님, 네. 그래도 남편도 네. 뭐가 됐든 나가서 그냥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고 그러면 이 양반도 휴식이 필요한 거 아니냐. 네, 그것도 맞죠. 왜냐하면 요즘은 첫째 낳고 둘째 안 낳고 싶다는 남편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첫째 낳고 보니까 내가 너무 우리 관계도 힘들고 나도 힘들더라. 우리 하나만 키우자라고 얘기해서 둘째 못 낳는 가정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도하게 사실은 책임감도 많아지죠. 경제적인 책임감도 그렇고 집에 가면 그렇게 나한테 잘해줬던 아내는 아이만 보고 있고 또 밤낮으로 낮에는 회사 가서 일하고 밤에는 또 아이 보고 주말에도 다시 못 쉬고 이러니까 굉장히 버거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여자들은 또 아이를 기르면서 내 몸으로 느끼는 누가 우울증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울증에 걸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도 굉장히 힘든 거는 맞는데 또 이 아내는 지금 심각한 산후 우울증 상태라고 하니까 남편도 시어머니도 이 아내를 좀 돌봐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계속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럼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산후 우울증 아내 이 몰래 매달 이 휴가 쓴 남편. 그렇죠. 이혼을 해야 될까요? 몰래 휴가를 쓰고 사실 이렇게 집에 가서 갈비 먹든지 친구들 만나고 이런 것들을 행동을 했습니다. 상당히 아내 입장에 배신감이 들 거고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 없냐 법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면 민법상의 이혼 사유는 6가지가 있고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느냐 6호인데요. 그게 지금 해당할 가능성은 조금 적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가 많이 배신감이나 신뢰관계가 좀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중대한 사유라고 보려면 예컨대 뭐 심히 부당한 학대라든지 그 정도의 사유가 돼야 되거든요. 일단 정말 이 남편의 배려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건 확실하지만 이걸 갖고 더 이상 뭐 딴 게 어떤 갈등 요인이 없는 이상은 요거만으로 이혼이 되기에는, 만약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혼 사유가 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요거 말고 또 다른 어떤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라든지 파탄이 일어난 모습,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혼이 가능한데, 저는 이거는 사실은 남편이 반성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박상희 소장님 같은 분을 만나서 좀 혼내주십시오. 남편을 좀 혼내주시고 자론할 수 있는데 잘 좀 이렇게 아내분 좀 달래주시고, 저는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업으로 하지 말고요. 예, 지금 어떤 분이 제가 너무 빨리 올라가서 이제 놓쳤는데, 갈비가 아니라 라면만 먹고 있었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다. 어? 네. 소장님?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사는 우울증이 있을 때는 정말 서로 도와주고 남편이 가장 큰 힘이 돼주고, 남편이 이렇게 행동하면 아내는 정말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갈비냐 라면이 그냥 그 음식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갈비 이렇게 정말 자기네끼리 너무 행복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배가 고프고 출출해서 라면 정도 먹는 건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에 동감하고요. 이 산후 우울증은요. 다른 우울증하고 좀 다른 거는 한 1년 정도 잘 지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가 가장 힘든 이 시간에 남편이 힘을 내주면 이 아내가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에서 극복이 정말 안 되면 물론 몇 년 더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른 우울증하고는 틀리게 분명히 이유가 있고 몸에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가족들이 함께 좀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대화하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혼하지 않고요. 예. 라면도 뭐 인정 못한다고 그러시네요. 네. 자, 이 기자 좀 뭐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런 사연이 이제 전해지니까 우리 남편 같은 남자가 또 있었네 이렇게 올려주신 분도 있었고요. 이제 어머님 그 아들 다시 키우세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반대편의 입장도 전해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되게 일방적인 의견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와이프가 아픈 날 저랬다는 건 정말 최악이다. 하지만 이혼까지는 안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일방적이었다는 말씀만 좀 전해드리면서 이렇게 정리하죠.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방금 딱 마무리하고 있는데 팀장님 전화 왔어요. 지금 소리 다 들어갔어요. 진짜. 며느님이 전화 온 것 같습니다. 며느님이? 예, 시월드라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예. 방송에서 거짓말하냐고, 거짓말. 시아버님. 네. 아이 참. 알겠습니다. 첫 번째 픽 멕시코로 가보시죠. 네, 대형견 한 마리가 사람들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귀를 뒤로 젖힌 채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잠시 후 이렇게 일어나더니 어디론가 향합니다. 자, 관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곳은 장례식장입니다. 개가 불안한 듯 관을 쳐다보더니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코를 킁킁대는데요. 관 속에 아는 사람이 누워 있는 건지 다시 바닥에 앉아 꼬리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왜 근데 막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알고 보니까 관 속에 누워 있는 고인이 개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개가 관 위에 두 발을 올린 뒤 그 안에 누워 있는 주인의 세상에.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네, 주인이 관에 갇혔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개가 어쩜 좋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야, 이거 진짜 이게 아무래도 주인이 사망을 한지 모르는 것 같은데요. 반려견의 안타까운 장면을 본 몇몇 가족들이 그제야 이제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고요. 그러니까 주인님 나오세요 이런 건 줄 아이고. 네. 그래서 개가 저렇게 계속해서 관에 붙어 있으려고 하니까 가족들은 저렇게 결국에는 개를 떼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장면이다 이거. 자, 두 번째 픽 캄보디아로 이어가죠. 네, 메콩강에 남성 여러 명이 몰려 있습니다. 이들을 자세하게 보니까 무언가 손으로 잡고 있죠. 이게 이거 혹시 아싸가오리? 아싸가오리? 역시 우리 박 변호사님 저랑 세대가 같다니까. 가오리 하면 그냥 아싸가오리죠. 그렇죠. 두 분 통하셨네요. 네. 이게 가오리가 맞고요. 암컷입니다. 지난 5일에 어부들은 평소처럼 고기를 잡으려고 메콩강에 갔다가 생각지도 못한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거대한 가오리가 어부들이 던진 미끼를 삼킨 겁니다. 가오리는 낚싯줄을 물고 더 깊은 물속으로 도망치려고 했는데 어부 10명이 저렇게 힘을 합쳐서 가오리를 끌어당기자 결국 물 밖으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큰 거예요, 이거? 이게 출장 나온 관계자의 공식 측정 결과 이 가오리의 길이가 코부터 꼬리까지 4m였다고 합니다. 무게도 무려 180kg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후 환경보호단체 관계자는 어부에게 일정 대가를 지급을 했고 가오리에게 꼬리표를 붙인 뒤 메콩강에 방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자, 오늘 자동차 블랙박스에 포착된 영상인데요. 트럭 한 대가 앞서가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적재물이 좀 실려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적재물이 화물칸에서 움직이는 모습, 움직입니다. 덜컹덜컹 도로 위에 떨어지고 맙니다. 어이구. 도로가 경사져 있는 걸까요? 바퀴처럼 생긴 적재물이 왠지 앞으로 전진을 하고 있어요. 좀 위험해 보이죠? 위험해요. 적재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저 저러다가 차에 부딪히겠다. 앞에 저거. 있는 차들하고 부딪힐까 봐 되게 불안한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적재물이 갑자기 멈춥니다. 멈추더만 반대쪽으로 다시 구르기 시작합니다. 이거 경사가 져 있구나. 아하야, 아이고. 점점 더 화면 가까이 다가오는 저 적재물, 이 차량하고 부딪히는가 싶더니 아슬아슬하게 비켜갑니다. 아이 깜짝이야. 자자 아이고, 이후에도 진짜. 적재물은 막 가고 싶은데 다 갑니다. 아이고, 도로 오케이, 아래로 저거 굴러가는데 트럭. 자자 피했다. 멈춰섰다가 또 하는데 그 다음에 차량하고 들이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픽 중국으로 이어갑니다. 네, 여기 좁은 도로 위에 한 남성이 서 있는데요. 근데 그때 트럭 한 대가 달려오더니 우회전을 합니다. 안 돼, 이 안 돼, 모습을 안 돼. 본 남성 다급히 손을 들어 올리지만 하지마, 그대로 안 돼. 아유. 트럭을 부딪혀서 도로 아래로 추락하고 맙니다. 트럭도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서 아. 강에 빠져버렸고요. 자, 이 참 못 본 것 같은데 트럭이 우회전할 때 아마 시야가 가려져가지고 보행자를 전혀 보지 못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당시 트럭 운전했던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차량 조작을 잘못했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트럭 운전자, 동승자가 현지 경찰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뺑소니는 아니고요. 예. 남성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더 할까요? 아닙니다. 예, 시간이 다 해가지고요. 자, 저희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공지를 좀 해드릴게요. 자, 사진 보여주세요. 자, 생방송 중에 들어온 사진입니다. 충남 천안 쌍용동에 사시는 김종일 선생님. 제가 앞서 이벤트 뭐 제 복지 포인트를 털어주세요 했더니 지금 생방송 중에 저 사진을 찍어서 메일로 보내주신 겁니다. 자, 오늘 봄맞이 특별 이벤트 이른바 원보의 복지 포인트를 털어라. 단순 TV 화면 찍은 인증샷이 아니라 저렇게 가정에서 식당에서 헬스장에서 미용실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가족과 친지와 사건 반장을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해서 사반 이메일 지금 자막 나가고 있는 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10분께 메가박땡 영화 관람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꼭 보내주세요. 지금 거의 한 200분 정도 들어오신 것 같은데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별이 6개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오미크론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